시민 안전, 질서 확립.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어두운 밤길, 도심 속 범죄. 시민들에게 환한 빛이 되어주는 그 이름, 경찰. 경찰 공무원 2016년 지원자 6만 명. 경쟁률 42대 1. 이 모든 역경을 뚫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민중의 지팡이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 정보센터에서 준비한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경찰 공무원 편. 그 첫 번째 기적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주변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뜨겁습니다. 네, 제 주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동생인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저희 PD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의 전화가 좀 왔대요. 그래서 재밌다, 재방 언제 하냐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아침부터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선사하기 위해서 우리 제작진이 노량진 공무원 시험 전문 교육기관과 손을 잡고 네네. 오랜 기간 준비해온 방송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잘 챙겨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심차게 준비한 방송 오늘 1부에서는요. 어제에 이어서 경찰 공무원 시험 성공 전략 두 번째 시간인데요. 경찰 공무원 필기 시험 필수 과목이죠. 경찰 한국사 시험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또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도 정말 놓치면 안 될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네네. 취업도 하고 전문 역량도 쌓을 수 있는 지원 제도인데요. 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로 취업 성공하는 방법 소개해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경찰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인 한국사 만점을 위해서 노량진 공시촌의 전설입니다. 아주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노량진 공시촌 한국사의 전설이신 장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찰 공무원 필기 시험의 필수 과목이죠. 네. 이 한국사에 대해서 특강 중에 특강, 비법 중에 비법을 전수해 주실 텐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선 현장에서 네. 수험생들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예. 한국사 만점을 위한 노하우를 차근차근 자신 있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될 것 같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간중간 아주 저희보다 더 아나운서 같은 임소환 의사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생들이 느끼는 경찰 공무원 시험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르는 분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랑 낯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지를 잘 몰라서 그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양 자체도 좀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과목을 투자하게 되면 또 다른 과목이 소홀해지고, 이 과목에 대해서 투자하다 보면 또 다른 과목도 소홀해지다 보니까 이런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암기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뭐 1년 내에 다 해야 된다는 거, 그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산더미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데 술도 못 마시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연애도 못하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우리 공시생들의 아주 절절한 이야기를 제가 잘 들어봤는데요.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장원 교수님께서 네. 경찰 한국사 시험 고득점을 위한 특급 비법을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예. 네, 일반 행정직 한국사와 경찰 한국사는 출제 각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접근하는 각도도 달라야 되고 그러한 노하우를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든든하네요, 그렇죠? 예. 자, 말씀만 들어도 힘이 참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한국사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일단 수능 시험은 역사적 사료를 제시하고 추론하는 형식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지요. 네. 그러나 공무원의 한국사나 경찰 한국사는 주로 역사적 사실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을요. 네. 예. 그러니까 수능 한국사와는 다르게 역사적인 사실을 묻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일반 공무원 시험과 또 경찰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는 비슷한가요? 글쎄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정한 건 아닌데 네. 일반 행정직 시험에 비해서 경찰 한국사 문제는 좀 난이도가 떨어진다, 쉽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물론 선입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제 출제되는 문제 역시 보면 어느 정도 난이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나 최근 한 5년 정도의 문제를 살펴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의 선입견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경찰 공무원 첫 시간이었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경쟁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 근본적으로 공무원 시험 자체가 경쟁 시험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탈락자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 지역적인 문제를 간혹 출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다소 좀 치사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적인 문제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역적인 문제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찰 한국사 같은 경우는 단답형 문제를 출제하면서 역사 용어를 서로 바꾼다거나 앞뒤 문장을 소수를 서로 바꿔서 다소 혼란함을 주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실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근데 있죠.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교수님. 네. 치사하다는 게 어떤 느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치사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저서가 뭐 목림심서, 흠음신서 예. 이렇게 경서유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아닌 저 속에 있는 뭐 마과해통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그 내서 교수님만 알 수 있는 거. 글쎄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군요. 어제 경찰 공무원 시험 1편을 하면서 네. 100분의 100문항을 풀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순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게 시간이 촉박하고도 용어들은 섞여 있고 또 출제할 때 수험생들의 어떤 실수를 유발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문제가 어떻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임소아 강사께서 기출 문제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함께 보여주시죠. 네, 한국사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익숙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능 시험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1호봉의 탄생에서도 수능 시험과 그리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수능 시험을 먼저 보실 텐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어떤 탐구활동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자료로는 장군총과 그리고 석촌동 돌무지 무덤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문헌 자료에서는 비류와 온조를 비교한 그런 문헌 자료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하여서 탐구활동 주제를 한번 정해보는 문제인데요. 주제를 먼저 보면 1번 고구려의 부여 정복, 그리고 2번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 그리고 3번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 그리고 4번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군사원조, 그리고 5번 백제 건국 세력과 고구려의 연관성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김승재 아나운서와 이윤정 아나운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너무 지도를 보면 어려운데요? 이게 그 장군총은 고구려에 있고 또 석촌동 돌무지 무덤은 백제 있잖아요. 네. 전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5번 보니까 백제랑 고구려가 있어요. 이렇게 저도 해서 5번이요. 5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 네. 아니겠습니까? 5번 맞나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다행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시 수능을 준비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제시된 자료 중에 주몽의 아들인 온조와 비류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남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제 건국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요. 예, 예. 또한 고구려 초창기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 무덤 양식이 백제 서울 석촌동 고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임성환 의사께서 내준 문제는 수능 한국사는 뭐 이게 좀 이 문제는 좀 풀만한 것 네. 같은데 경찰 한국사 문제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으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자료들이나 다양한 자료가 제시돼서 어떻게 보면 풀기 쉬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번을 보시면 법적으로 양반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2번, 문과와 잡과가 있으며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3번,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4번, 과거보다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데 어떤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같이 네. 한번 풀어보시죠. 계속 저한테 풀려고 그래요. 저 무식하고 탈로나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조선시대 때는 무과가 시행됐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것 같고요. 하나씩 제껴보자면 음서제 폐해가 또 심했으니까 고관 승진이 이제 과거 제도보다는 좀 음서제가 유리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4번 같은데요. 예. 저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양반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이게 1번이라서 괜히 함정 같지만 또 그게 함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머리를 또 한 번 굴린 거죠. 네, 그렇죠? 한번 굴렸습니다. 과연 1번일까요? 예. 어떤 정답은 건지 교수님. 뭔가요? 먼저 보셨던 수능 문제와 조금 다르지요. 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저희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경찰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선택지를 보시면요. 법적으로 조선시대 때 양인입니다. 양반이 아니라 양인까지 응시 자격이 주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틀렸고요. 네. 그다음에 무과가 시행됩니다. 고려는 무과가 시행되지 않지만 조선은 무과가 시행되어서 역시 오답으로 그렇죠. 처리를 하시고요. 조선시대 문관 선발을 위해서는 시험을 2번 치르게 되는데요. 예비 시험인 소과와 본 시험인 대과로 치러집니다. 특히 또 소과는 다시 생원과 진사과로 나눠지게 되고요. 예. 소과에 통과해서 생원이나 진사가 된 다음에는 200명 정원의 성균관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답이 3번 되겠죠? 네. 4번은 왜 틀렸냐면요. 네. 고려시대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후손들에게 특권을 주는 거에 반해서 예. 조선은 문음이라고 해서 2품으로 줄게 됩니다. 아, 줄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의적으로 불리하게 되겠죠. 네. 예. 양반을 그 양인으로 고쳐서 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조금 치산 문제에 네. 이윤정 아나운서가 머리를 쓰다가 걸렸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예. 깜빡 속아서 저처럼 실수하는 분들 많으실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정말 전략적인 접근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저희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경쟁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시험도 당연히 좀 어려워져야겠고 커트라인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현실이 반영되듯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학 졸업생 중에 4명 중에 1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될 정도로 경쟁률은 상당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낮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선발 인원의 증가와 감소가 부침이 심한 직렬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커트라인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경찰 한국사의 안전한 합격 커트라인을 보면요. 평균 네. 90점 정도로 보는 100점 것이 만점에 90점 네, 가량이요? 90점. 예, 그러니까 2문제 정도 틀려야 하겠죠. 물론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역시 수험장에 가면 예. 20문제 중에서 1문제 정도는 틀릴 각오를 하고 갑니다. 예. 다들 그 정도 마음을 하고 가는 거죠. 예. 그러나 실제 출제된 문항 중에 출제위원이 작정을 하고 출제를 해버리면 오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런 경우는 1문제 더 틀린다고 본다면 평균 한 90점 정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까처럼 뭐 이렇게 치사한 문제 같은 거 한 2문제 작성하고 내면은 뭐 틀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수로 글자 하나 잘못 봐가지고 틀리는 걸로 그러니까요. 당락이 결정되니까 정말 다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그리고 네. 공부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저희가 팁이겠죠. 네. 어떤 필승 공략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공시생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이 뭐가 있냐고. 예. 사실 정말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지나친 욕심일 겁니다. 예, 예. 저 역시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요. 예. 누구나가 알 수 있듯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성적을 올릴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역사 공부에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순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역사의 행간을 읽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숲을 먼저 본 다음에 나무로 옮겨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예전에 아까 그 교수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네. 이게 무조건 한국사 하면은 다 외워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때는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다 얽혀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교수님 말대로 공부해야 할 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외우지 말고 좀 행간, 역사 행간을 읽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체를 먼저 본 다음에 암기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강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그 1000페이지에 가까운 두꺼운 기본서를 보지 말 것을 분명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학창 시절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봤던 국정교과서 있잖아요. 예. 물론 이 자리에서 국정교과서의 호불호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대체로 한 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예. 제가 표지를 잠깐 들고 왔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 지금은 발간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국정교과서입니다. 전 거군요. 지금. 예, 최근 그렇습니다. 발견된 예, 최근 전 거. 예. 이전의 겁니다. 이제 우선 교과서를 통해서 큰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숲을 보는 작업입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교재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 집필진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사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가장 객관적으로 합의된 사실을 기록한 교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에 의존하는 개인적인 기본서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많이 갖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시작으로 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서를 보면 되나요? 예, 교과서를 통해서 먼저 일단 윤곽을 잡았죠. 네. 그런 다음에 저는 기출 문제 분석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기출된 역사적 주제는 중요성에 따라서 자주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개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들을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수업 시간을 그렇게 하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네네. 분석해라 이 얘기신 거고 네. 그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자, 이제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차분하게 기본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만 최소한 기본서는 꼼꼼하게 3회 내지는 4회 정도는 해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3, 4회 정도. 네네. 예. 네, 뭐 일반적으로 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 접근 방식과는 또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기본서를 사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또 기본서를 공부한다. 뭐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교수님. 이게 전에는 입시에서 이제 근현대사 네네.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친구들은 공부를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모두가 필수로 한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올해 수능부터는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지요. 물론 근현대사가 선택 과목으로 분리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만약에 선택을 했냐 아니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역사적 사실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큰 공부하는 순서나 과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초 교과서 보고 물론 근대 교과서도 있습니다. 기초를 보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서 통해서 심화 과정까지 마지막에는 예상 문제 접근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장원 교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순서대로 한국사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5년 정도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요. 과거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졌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는요. 예전에는 다소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질문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 객관성을 띠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출제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는 잠시 후 기출 문제를 몇 문제 분석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 한국사 기출 문제는요. 또 임송환 강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엔 한번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출제됐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어떤 왕에 대한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왕이 어떤 왕인지는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 국호를 정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후 국호가 정해지지 않아 사라라고도 하고 사로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
신라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에 왕이 이에 따랐다라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텐데요. 문제를 보시면 우선 1번 우산국을 복속시켜 영토로 편입했다. 그리고 2번 율령을 반포해서 공복제정 등을 통해서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 그리고 3번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4번 유교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네. 일단 왕이 어떤 왕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근데 화랑도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진흥왕 같은데, 예, 그 다음은 저희가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좀 해봐요, 또 옆에서. 예. 네, 지금 제시된 자료는요. 지증왕의 국호, 예. 신라 국호 제정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예. 7차 교육과정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국정교과서 49쪽을 참고하시면 그대로 나오는데요. 예. 아까 우리 자료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내용 그대로가. 지증왕 때 이르러 정치제도가 정비되었다. 교과서 문구입니다. 예. 국호를 신라로 바꾸었고 왕의 호칭도 마리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예. 그리고 수도와 지방행정을 정리했으며 이거죠. 대외적으로 우산국을 복속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죠. 제시된 박스 안의 사료에 분명히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정했다라고 자료를 줬으니까 그 지증왕이라고 하는 업적을 찾아내고 예. 그다음에 교과서 문구에 우산국 즉 울릉도를 정벌하였다를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도 교과서부터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교과서에 정말 충실히 했다면 이 문제를 풀 수도 네네.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정교과서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완벽하게 20문제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19문제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교과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죠. 임소왕 강사님 전해 주시죠. 네, 역시 올해 상반기에 출제됐던 문제를 따끈따끈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고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서문화성은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는 재신과 그리고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낭사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2번,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왕명을 출납하는 승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3번, 대가는 왕의 잘못을 논쟁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보내는 봉박, 그리고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한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원간섭기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을 합쳐 첨의부로 하고 6부는 사사로 통합되었다라는 질문입니다. 보기도 굉장히 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는 네, 것 이게 저희- 같은데요. 보기가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냥 풀지 말고 보기에서 찍어야 어떤 되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뭐 이런 것도 교과서에서 배웠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인데 교수님. 뭔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자, 그럼 다시 그 교과서 문구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국정교과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교과서 67쪽하고 74쪽에 이제 좌우의 참고 부분, 용어 설명에 있는 참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아까 문제 보셨던 선택지를 그대로 나열을 해놨어요. 네. 중서문화성은 재신과 낭사로 구성이 되었고 이거 재신은 맞네요. 국가의 네. 정책을 심의하고 낭사는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그냥 예. 교과서 문구 그대로고요. 중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그래서 바로 이제 정답을 살펴보면요. 네. 4번 같은 경우는 원간섭기의 중서문화 이게 이제 교과서 74쪽에 있는 거거든요. 원간섭기의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중추원이 첨의부가 아니고. 되는데 상서성 대신 중추원을 집어넣었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한국사 시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뒤 용어만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안에서 충분히 오늘 이 자리가 국정교과서 홍보하는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조금 덜 드리고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구에서 앞뒤 단어가 바뀌는 것만 잘 커버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시험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이제 뭐 족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막 더 비법 같은 비법이 전수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얻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 같은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교과서만 정말 좀
충실하게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 어떻게 외울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신다면 그 서너 번 정도를 그래서 좀 정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조선시대 문제까지 보고 전략을 좀 저희가 전수받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문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시죠. 네, 이번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니까 더 귀를 쫑긋 눈을 번쩍 뜨셔야겠습니다. 바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조선시대 성리학자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가 제시돼 있습니다. 기억을 먼저 보면요. 이황은 군주 스스로 성학을 따라야 한다는 성학 지묘를 저술하였다. 니은 이에 져서 주자서 전료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성리학에 큰 발달을 주었다. 3번 서경덕은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리을 이연적은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음 조식은 노장 사상에 포용적이었으며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라는 문제가 제시돼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과연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일까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되게 알고 푸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이게 개수로 임의대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뭐 저서를 모두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디귿 서경덕은 맞는 것 같고요. 맞나요? 이현적도 제가 알기로는 줄이론이었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포기합니다. 그래도 이은정 아나운서는 많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예.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통 저희가 박스형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찰 직렬에서만 출제되는 아주 매우 독특한 문제입니다. 예. 평균 매년 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다시 교과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아까 화면을 좀 볼 수 있나요? 예. 문제 화면. 네. 문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주자서 저료, 성학 10도 등을 저술하였으며 이렇게 예.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선택지에 성학 지표가 틀렸죠. 10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지엽적인 단순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 그래서 퇴계 선생님이 지은 책 이름이 뭐냐, 이일곡 선생님이 지은 책 이름이 뭐냐, 이것만 해도 충분히 그러면 니은까지 해결되거든요. 니은까지 사실은. 자, 이율곡의 저서가 주자서 저료가 아니거든요. 퇴계 선생님의 그래서 본문 반줄이죠. 교과서 반줄. 예. 이황은 주자서 저료와 성학 10도를 저술하였으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과서 반줄만 읽어도 기업과 니은이 해결이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디귿이 뭐였죠? 자, 서경덕은 리보다 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역시 교과서 291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서경덕 선생님 기 중심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연적 선생님은 리를 중심으로 했는데 주리론의 선구자 맞죠?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자, 지금 우리가 리보다는 기, 틀렸네요. 이연 선생님은 리입니다. 리. 선택지가 기를 중심으로라고 말을 했으니까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예. 조식 선생이 또 역시 사상의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틀린 한 개수가 3가지가 되죠. 세 가지. 예. 더 재밌는 건 저도 3가지를 맞췄는데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게 틀린 거 여기서 이제 틀리다고 한 걸 다 맞다고 했고 네. 맞다고 한 걸 다 틀리다고 했네요. 참 창피합니다. 어쨌든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맞았습니다. 예. 자, 저희가 그 지금 신라와 고려, 조선시대 문제를 각각 풀어봤는데요. 난이도가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대체적으로 중 내지는 하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하군요. 네, 예. 합격하려면 2문제 이상을 틀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정말 교과서를 달달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과서를 모든 것을 외우기는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본 내용은 동일하지만 역사적 용어라든가 앞뒤 서술을 바꾸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한국사 시험 접근 방법과는 좀 다르게 기본적인 어떤 추론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복해서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팁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험 전 마무리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그동안 열심히 수험 준비를 하였다면 네. 시험 마무리 역시 마찬가지로 심화 내용이 아닌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네. 전체 흐름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는 뒤바뀐 내용을 골라내는 훈련이야말로
고득점의 필수 요소인 거죠. 그렇군요. 네, 뒤바뀐 내용을 골라내는 훈련을 하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그렇습니다. 고득점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잡정보센터 공무원 특집으로 경찰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인 한국사 시험의 필승 전략을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윌비스의 장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어떻게 보셨나요? 1호봉의 탄생 저희가 일부 또 경찰 공무원 특집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잡 초대석에서는요. 산업인력공단의 윤석호 국장님 모시고 네. 취업도 하고 또 전문 역량도 쌓을 수 있는 지원 제도인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직무능력 중심 사회의 초석이자 신교육훈련 제도인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2부 첫 시간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와 제주시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유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고용센터 신유경입니다. 네, 부산 지역의 인재일관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구인기업은 주식회사 극동 로지텍입니다. 네. 부산시 남구 간만동에 위치한 화물 운송업 서비스 업체로서 네.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자, 극동 로지텍 주식회사인데 지게차 운전 채용이군요. 이 채용의 특별한 지원 자격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자격은 부두 화물 상하차 업무로 지게차 자격증이 꼭 필요하고요. 예. 경력 2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업무는 주 5일 근무이고요.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으로 중식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 마감되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서류 작성 후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지역의 운송업 채용건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크넷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지역 가볼 텐데요. 아주 이름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제주 고용센터의 류경양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고용센터 유경양 주무관입니다. 네, 제주 지역의 어떤 채용건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주 지역 기업은 주식회사 성산전기입니다. 네. 제주시 고마로 84 1도 이동에 소재한 배전반 및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체로서 영업 기획 및 거래처 관리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그렇군요. 제조업체만의 특화된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영업직의 지원 자격 어떻게 될까요? 네, 학력은 관계없으며 경력 2년 이상 자격은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특성하고 마스터포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이고 상여금 200%를 지급됩니다. 예.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복리후생으로 차량 유지비와 중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우대하는 부분이 특별한데요.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네네. 네, 주식회사 성산전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하실 때는 우대 사항 꼭 확인하셔서 서류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지역과 제주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정말 유용한 제도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잡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직무능력 중심 사회의 초석이자 신교육훈련 제도죠. 일학습 병행제 특집을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특별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 지원국의 윤석호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 국장 업무를 맡고 있는 윤석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많고 다양한 사업 중에서 네. 저희가 정말 뭐 잡정보센터를 통해서 많이 얘기해봤지만 일학습병행제, 신교육제도에 대해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장님께서 시청자 여러분의 그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정확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사업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실 텐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리 기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산업인력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982년도에 설립되었으니까 거의 뭐 한 34년 정도 이제 창립 연도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 33년도 창립 기념일 때 현재 지금 그 저희들 박영범 이사님께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전은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 자원 개발, 평가, 활용, 지원의 중심 기관이 되자 이렇게 좀 크게 좀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그 비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 소개를 좀 연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적 자원의 개발 영역은 저희 공단 사업 중에 평생 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 170만 우리 가입 사업장 또 1,100만 우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주 훈련이 큰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특집으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네. 일학습 비행제도 역시 우리 평생 능력 개발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그리고 인적 자원의 평가 부분은 국가기술 자격 검정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현을 하고 있고 예. 또 인적 자원 활용에 대한 부분은 해외 취업 업무라든지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 그리고 숙련기술 장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전사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춰서 저희들 주요 국정 과제인 NCS 그리고 일학습 비행제를 아주 그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반드시 성공적 정착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소개해드릴 그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취업에 성공을 해서 현재 공단에서도 일하고 있는 저희가 특별히 두 전문위원을 모셨는데요. 정혜진 전문위원과 황문영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에서 일하고 있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일학습 문영팀에서 일하고 있는 황문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릴 질문이 참 넘쳐나는데 일단 뒤에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공단에서 수행하는 여러 사업 중에 일학습 병행제에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신교육훈련 제도인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죠. 네. 일학습 병행이라는 용어가 좀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듣기엔 좋습니다. 아주. 네. 예. 근데 이제 저희들 여기 일학습에 대한 일과 학습을 어떤 독립적 요소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지금 병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일과 학습은 독립적 요소가 아니라 상당히 보완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에는 학습이라는 그 보완적 사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일은 현재 기업의 분야, 일자리 분야, 또 기업의 여건과도 이제 직결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좀 고민되고 있는 그 노동의 여건을 좀 고려해 보면은
이러한 중소기업은 아직도 숙련 기술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예. 또 뭐 고질적인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에 해당되는 우리 또 교육 파트에 우리 재학생들을 보면은 역시 현장과 좀 괴리된 수업으로 인해서 현장성이 떨어진다. 물론 뭐 재학 단계별로 다양한 산학 협력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 노동 시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과 학습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병립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어떤 그 출범에 대한 배경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독일하고 스위스에서 어프렌타이저십이라고 독일 도제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도제 제도의 성공적 사례를 한국 노동 시장의 실정에 맞춰서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듀얼 시스템 이름으로 일학습 병행제라는 이름으로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일과 훈련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말이 그렇지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과 학습을 어떤 별개의 요소로 생각하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도 하면서 또 훈련을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경자독의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조금 소개해드린 대로 일과 학습은 그렇게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직무 속에서 직무 향상을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연계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 학습이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학습 내용으로 일한다면은 뭔가 이것의 양쪽의 어떤 보완적 부분이 충족이 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뭐 기업을 참여를 홍보를 하면서 일학습 병행제가 뭐냐 했을 때 기업적 측면에서는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 참여 사업의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학습 근로자 우리 학생들이나 재직자 신규 입직자들에게도 일학습 병행제 참여를 통해서 자기 직무를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일 중심으로 좀 더 향상됨으로써 그 기업의 생산력 제고에 바로 직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장점을 저희들이 강력 설득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유용한 제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저희가 정혜진 위원과 황문영 위원에게 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그 20대 구직자의 경우에 대학 졸업까지 한 4년, 5년 걸리고 또 졸업 후에 구직 활동에만 또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청년 구직자들이 학습 근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일학습 병행제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들의 장점이 있고 또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실제로 현장에서 그 필요로 하는 그 직무를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해당 기업의 그 고유 분야들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과 학습이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받은 분야가 또 일하는 분야에 녹아져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요. 성취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실무 경험을 쌓으니까 스펙 쌓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한 남들보다 빠른 취업의 길이 열리니까 경제적인 자립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장님 그리고 이게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학습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정부 지원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일학습 참여 근로자 입장에서 정부 지원이라 하면은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소기업의 가장 그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1년 내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좀 장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NCS 능력 단위 중심의 좀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직무 중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습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정부 지원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뭐 우리 또 아나운서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과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훈련 내용만 이렇게 뭐 제시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 컨설팅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남다른 어떤 그런 특별한 케어가 이게 동반되어야만이 학습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부 혜택,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장기 교육을 무난하게 완성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일학습병행제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참 많겠죠. 많으실 텐데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업 참여 방법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지금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은 거의 전국적으로 한 7,000개 기업이 엄청나군요. 예. 학습 근로자는 한 2만 명 이상이 지금 다 네. 일학습병행제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이라면은 전국의 뭐 강소기업, 중견기업, 또 심지어 뭐 대기업까지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좀 관심이 있다면은 우리 그 고용노동부, 또 고용안전센터, 또 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 지역 내 일학습 기업체 참여 정보를 또 접할 수가 있고 또 그 기업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무와 맞춰서 적성 중심의 기업을 선택하게 되고 또 그 기업엔 맞춤형 인재라고 싶어서 이게 판단이 된다면은 학습 근로자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고용안전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기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뽑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들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일학습병행제는 NCS 기반의 장기 현장 훈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에 어떤 뭐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학습 근로자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배움이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그 장점을 좀 줄 수 있는 기업들한테 먼저 혜택을 주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그러니까 학습 근로자 참여 방법이 어떤 절차로 또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습 근로자 입장에서는 저희들 현재 사업의 유형으로는 재학생 단계와 또 재직자 단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용안전센터 또 저희 공단 지부사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검색하고 학습 근로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그 트랙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 한 60개 특성화고등학교, 또 16개 유니테크 전문대학, 또 IPP 4년제 대학점, 재학 단계별로 다양한 어떤 그 참여 방법이 이제 그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이라도 학교에 취업정보 담당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언제든지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습 근로자로 참여할 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학습병행제를 훈련하는 이 학습 근로자의 자격 요건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학습 근로자의 자격은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15세 이상 저희들 29세까지 청년층이면 누구나 15세 이상부터 29세까지 참여가 허용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그 성공적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습 근로자의 자기 주도에 대한 학습 마인드가 좀 갖추어진 이런 어떤 학습 근로자가 이 훈련에 참여했을 때 중도 포기 없이 참여를 통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단에서는 사업 수행 이후에 그 실제로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하고 옆에 계신 또 우리 정 의원님 그리고 또 황 의원님이 뽑혔다고 들었는데 맞는 겁니까? 네, 우리 그 산업인력공단이 국정과제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저희들이 일학습병행제 제도를 통해서 학습 근로자 5명을 선발해서 장기 1년 동안 훈련을 거쳐서 어렵게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한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분 중에 이제 2분만 살아남으신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5명이 다 이제 다 마쳤는데 오늘 2사람만 저희들이 대표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첫 일학습병행제로 뽑아서 그런지 뭔가 애제자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또 직접 일학습병행제를 참여하면서 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에피소드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학습병행제 수행기관으로서 먼저 일학습병행제를 직접 이렇게 실행해 봄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 또 장점 이걸 다 지금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했고요.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피소드라면은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는 게 개념의 이해도 좀 떨어지는 어떤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습 근로자가 우리 청년 인턴이라든지 기존 공채를 통해서 진입한 직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복지나 급여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인재개발팀과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쨌든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복지를 좀 높인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고요. 또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일학습 비행제 총괄 PM으로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막상 일을 시키려 보니까 학습하러 가고 없는 거예요, 자리에.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우리 직원 어디 갔냐 했을 때 지금 일학습에 학습을 하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시면서도 헷갈리시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중요한 팩트를 찾은 것이 예. 이게 사업주의 학습 근로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해서 예. 제가 뭐 업무를 다른 직원을 좀 시키고 또 업무를 분장을 좀 달리해서라도 그동안 우리 그 학습 근로자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네. 학습권을 보장한 것이 뭐 나름 또 에피소드였다는 그러니까요. 에피소드라고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일학습 병행제가 탄생한 거라 싶은데요. 자, 두 분 모시고 일단 실제 경험담 짧게 들어보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먼저 학교 전공이 뭔지 여쭤볼게요. 정 의원님부터. 네. 예.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황 의원님은 어떤 저는 거 하셨습니까? 행정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과 행정학이면 또 연관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답변인데 학습 근로자로 채용이 됐을 때 주변 반응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먼저 황 의원님. 좋았다기보다는요. 그 일학습 병행제라든지 잘 됐다 그렇게 했나? 그 학습 근로자라든지 이런 개념이 조금 생소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턴이구나, 인턴으로 된 거구나. 근데 이제 일도 하면서 교육도 시켜준다니까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좋은 거지라고 하셨겠죠. 네네. 그렇죠? 예. 황 의원님은 정 의원님은 어땠어요? 주변 반응이? 저도 비슷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학습 근로자라든지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예. 약간은 의아해하면서도 일단 좋은 거라는 약간 막연한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훈련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나요? 이게 참 궁금할 것 네. 같아요, 많은 분들이. 먼저 저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이제 평생능력개발 쪽, 이제 직업능력 쪽에 특화된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일학습 병행제 훈련 진행하시면서 마냥 좋지만은 않았겠죠. 사람이 또 하다 보면 힘들 수 있는 텐데. 정혜진 의원이 씩 웃으시는데 많으셨네요. 좋았던 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 하나씩만 저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부터. 예. 일단 저희 제도 이름처럼요. 일과 학습이 병행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곳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일단 채용이 되고 나면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게 보통일 텐데 여기서는 일단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인 훈련이 진행이 되고 또 조직에 대해서 적응 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굉장히 좀 조직에 안착할 수 있는 심적으로 편하겠네요. 그렇죠. 훨씬 더 그런 부분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 뭐예요? 아까 의미심장한 미소가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학습 근로자나 뭐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희부터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의 신분을 학습 근로자라고 소개하는 데에 오는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황 의원님은 특별히 어떤 게 또 있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 어려운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OJT, OFJT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OFJT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벗어나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리를 뜨게 될 때 팀원분들은 바쁘신데 이게 훈련 받으러 가긴 하지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거는 학습 근로자 다른 분들도 좀 공통적으로 느끼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학습 지원국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학습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이면서도 뭐 동시에 사업의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이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앞으로 또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끝으로 국장님, 이게
일학습 병행제를 위한 공단의 향후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전망이나요? 네, 우리 이제 학습 근로자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과 학습 병행제가 그 어떤 단순한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유행이 아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직업 교육 훈련의 하나의 혁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게 아주 도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좀 전에 우리 학습 근로자 위원들이 말씀 주신 대로 그 어떤 애로사항이나 예. 어려웠던 부분을 어떤 좀 이게 개선을 통해서 좀 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습 근로자가 부담이 없는 쪽으로 예.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은 훨씬 이 사업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10,000개 기업 이상, 네. 또 학습 근로자 7만 명이라는 아주 그 좀 도전적 목표를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은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한국 노동시장의 구인난 인력의 미스매치, 그리고 수준과 직결되어 있는 스킬, 기술의 미스매치, 그리고 네. 또 복지 미스매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주주 사회 구현의 어떤 기제로서 반드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초대석의 일학습 병행제 특집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윤석호 국장님과 네. 정혜진, 황문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역시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은 계속됩니다. 내일은 경찰 공무원 시험 선택 과목이죠. 경찰학 시험 필승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량진 스타 강사들과 함께 한국사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과 필승 전략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네. 내일 방송도 꼭 본방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